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양성광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년 과학기술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 방향 그리고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R&D 투자 혁신 필요성과 전략 그리고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간합동 간담회 모두 말씀을 통해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핵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회의 결과는 청와대에서 사후 브리핑 자료를, 사후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이 다 작성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보고됐던 보고 안건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 방향 그리고 정부 R&D 혁신 방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말씀은 정부 R&D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2쪽입니다. 정부 R&D 투자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그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성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간 R&D가 76% 정도로 이제 정부 R&D보다 훨씬 많게 됐는데 민간 R&D가 주로 개발 연구 비중이 70%입니다. 그런데 정부 R&D도 개발 연구 비중이 48.9%이기 때문에 민간과 중복 투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초연구 집중이 필요한 대학의 응용연구 개발 비중이 여전히 높고 또 출연연 또한 개발 연구 비중이 높아서 미래 대비 원천 연구가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연구 주체별, 그러니까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 주체별, 또 연구 단계별, 기초 원천 상용화, 이 단계별 투자 전략 그리고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좀 장기 전략이 부족하고 부처 간의 경쟁적 또는 관행적인 투자로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과감한 탑다운식 투자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산학년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해서 산학년 간 무한 경쟁으로 연구 주체별 역량 및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정부 R&D 혁신 방안은 현재의 추격형 R&D 투자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서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연구 중심이었는데 정부 R&D를 기초 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하고 상용화 연구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정부 R&D를 기초 원천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산학년 주체별로 차별화된 구조로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은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 그리고 인력 양성, 출연연은 10년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또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연구
사업비 지원 체계를 혁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R&D 사업 기획 공고 시에 그 기초 원천 상용화별로 수행 주체를 출연연이 할 건지 대학이 할 건지 기업이 할 건지 수행 주체를 지정하는 지정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 없이 부처별로 전년도 예산에 기반해서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R&D 사업을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서 미래선도 그리고 국가 전략 분야에 탑다운식으로 집중 추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는 사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에 대해서는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 인력 양성의 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연에 대해서는 미래선도 원천연구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에 대해서는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R&D 구조조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략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학년별로 차별화된 R&D 체제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 1번은 대학은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 인력 양성의 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상용화 연구 비중이 높고 또 그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바텀업 방식의 지원이 굉장히 적고 정부가 탑다운식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지원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기초 연구가 지금 아직 부족한 지원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의 경우 그 기성 연구자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에 그런 신진 연구자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연구자 역량 단계별로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획일적인 평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민간 영역인 상용화 연구를 지향하고 한계 돌파형 기초 연구 그리고 인력 양성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첫 번째, 대학의 기초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그 미래부가 수행하고 있는 바텀업 기초가 1년에 금년에 1조 1천억 규모입니다. 이것을 2018년까지 4천억 늘려서 1조 5천억 규모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 연구는 축소를 하되 대학의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한다든가 산학협력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는 계속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R&D 예산 조정 배분 시에 각 부처가 차년도 신규 사업 과제 중에서 대학 주관 대형 상용화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 신진 연구자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 5년간 직접 비주로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래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이공계 대학의 약 60% 교수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80%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 중에서 장비 구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 연구자를 위해서 우수 연구자는 연구 장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울 파기 그 연구가 지난해 R&D 혁신 방안에서 나왔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 기초 사업에 10년 이상 장기 지원하는 것이 10%로 했는데 금년에 2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에서 수행하는 중견 연구 사업 연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또 우수 과제에 대해서 약 20% 정도는 5년의 추가 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랜트 지원 방식을 도입을 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 관리하도록 연구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그랜트 지원 방식은 신진 연구자 지원이라든가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등에 우선 적용을 해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질 중심의 연구자 역량 단계별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연구 사업의 평가가 논문 수 위주로 평가된다는 비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를 전면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성과 위주의 질 중심의 정성 평가로 앞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연구 단계별로 신진, 또 중견, 리더 이 단계별로 각각 평가 지표를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은 과제 계획의 창의성 중심, 중견급은 과거의 연구 실적, 트랙 레코더 위주로 평가를 하고, 리더는 최고 수준의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식 심층 평가로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연은 미래선도의 원천 연구 메카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연연이 원천 기술도 아니고 상용화도 잘 되지 않는 애매한 분야의 연구를 백화점식으로 수행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을 제때 공급해주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그 탑다운식으로 과제를 주고 그런 과제를 단기적으로 주어서 출연연이 안정적으로 원천 연구에 집중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 비중이 50%인데 이 비중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인건비를 따기 위한 과제를 새로 만드는 과제 연구비 그 부풀리기 이런 낭비도 좀 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탁과제, PBS 수탁과제를 많이 수주하면 또 그 수주한 것의 20%까지 보상을 받는 그런 성과에 기인하지 않고 그냥 과제를 따면 보상받는 이런 체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서는 10쪽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이 여러 가지 그 과제, 그러니까 그 평균 기관별로 약 27개의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한 200개 과제 중에서 이것을 5개 분야에다가 집중하는 집중도를 7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단기 과제는 축소를 하고 중장기 5년 이상의 대형 과제 위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출연연 위탁 과제는 정부의 출연연 위탁 과제도 중장기 원천 기술 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과제를 또 많이 수행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연구 몰입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최소 한 과제에 최소한 참여하는 최소 과제 참여율을 설정해서 여러 과제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연구자는 40%, 참여 연구자는 20% 정도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정부 수탁과제 중 PBS를 줄이고 정책 지정 비중을 확대해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어떻게 정책 지정을 확대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기 전략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11개 기관이 출연금 비중이 그 70%가 좀 되지 못하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부 항우연이라든가 원자력 등은 기관 고유 사업, 정부에서 주는 그 사업 자체가 항우연과 원자력을 직접 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정책 지정 연구 사업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관 출연금 인건비 비중이 70%가 되지 않는 기관들은 70%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인건비를 높여주고 또 그 지정 연구 사업도 정책 지정도 늘려주고 하는데 또 PBS를 또 막 따고 하면은 혼선이 오고 또 다시 저희들이 목적한 그런 원천 연구 중심으로 개편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PBS 과제 과다 수주 기간 등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또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수주가 건수 아닌 연구 성과에 따른 평가 보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연구 수당 풀링제를 해서 PBS 과제 수탁이라든가 그리고 출연금 사업에서 같이 생기는 인센티브를 모아서 연구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평가도 지난해 많이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영 부분의 중간 평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의 중간 컨설팅을 자체 실시토록 하고 또 그 성과 목표를 현재 10개 지표에서 3개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혁신 방안 중에 그 프라운호퍼형 예산 지원 방식을 6개 출연연에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1년 다 하지는 못했고 몇 개월 했지만 민간 수탁 실적이 이로써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프라운호퍼 예산 지원 방식을 통해서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좀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데 그냥 일률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지원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정부 R&D를 지원을 해서 대기업이 역량이 굉장히 R&D 역량이 굉장히 큰데 그 큰 R&D 역량을 활용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탑다운식으로 지정해서 주는 이런 과제가 많은데 바텀업 방식의 이런 지원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첫 번째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창업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R&D 인력 등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분야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고용과 연계한 R&D 지원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초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 관련된 이런 R&D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과 출연연 연계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R&D 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은 R&D 인력을 굉장히 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출연연의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들이 밀집된 곳에 집적시켜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또한 연구 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집적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대한 R&D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은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 주체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얼마나 투입할 건지를 결정하고 컨소시엄 등을 제안을 하면은 정부가 여기에 역매칭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출연연 대학 등에 지원하는 역매칭 방식을 통해서 밸류체인 내에서 대중소 기업들이 상생하는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출연연이라든가 대학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 기업이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기획할 때 기업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분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처별로 각기 다른 R&D 관리 체제를 운영해서 행정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정부 간섭과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서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이 확대에 또 상응해서 연구 부정에 대한 책임성을 또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그 서식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연구 주체별, 산학연 주체별 차별화된 그 연구 양식과 서식을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서류를 4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라든가 기관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강화 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모든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 재검토를 통해서
R&D 사업 예산의 15%를 구조조정을 하고 절감된 재원은 미래선도 및 국가전략 분야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다운식 효율화 그리고 국가전략 분야 투자입니다. 과학기술전략본부가 부처 예산 요구에 대해서 유사 중복 조정 그리고 정부 R&D 혁신 방향 부합 등 여부를 검토를 해서 5% 이상을 삭감을 하고 이 삭감된 예산은 미래 선도 또는 국가 전략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약 6천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라든가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처별로 각 부처가 10% 구조조정을 해서 그 절감된 재원을 활용을 해서 국정과제 또 미래신산업, 부처 핵심 미션 등 분야에 재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학기술전략본부와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가 이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전체 시스템 속에 딱 막혀 있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목 변경이라든가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각 부처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을 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새롭게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정착되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각 세계 각국들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R&D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을 하고 선택된 그런 전략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탑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서 집중 지원 시스템 그리고 민간 협업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은 기추진 중인 그 미래성장 동력 분야하고 그리고 최근에 부상 중인 경제사회 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후보사업 풀을 추천하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기술전문위원회가 1차 선별에 세부 기획을 하고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전략회에 올려서 심의 확정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7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의 부합성, 산업생태계 및 시장 관점에서의 전략적 필요성, 국가사회적 현안 여부 등을 고려해서 차기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의 역할을 분명히 분담을 하고 또 정부가 지원할 때 R&D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기간은 현재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용화형은 약 5년 정도 이내에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원천 기술 개발형은 5 내지 10년 정도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그 각각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지원 예산 그리고 기간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된 그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있었던 대통령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토론했던 나왔던 내용들은 청와대에서 사후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호섭 기자님. 예, 저 매일경제 원호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가전략 프로젝트 신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6년 3월 13일에 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서 9대 기술 분야 중점 투자 영역을 정했거든요.
이렇게 이미 정부가 어떤 분야를 정해놓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뭐 탑다운 방식으로 뭐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되면 정말 중복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요. 19대 이제 그 분야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화 되려고 하면은 상당하게 정치하게 해서 그 중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 범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 19대 성장동력은 정부가 그런 분야 19대 분야를 그 성장 동력 분야를 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고 선정된 분야고요. 이것은 여기서 그 과학기술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이 중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거는 5년 이내에 꼭 정부와 역할이 구분해서 투자할 분야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목표를 갖고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뭐 중복이나 또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을 좀 없애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19대 성장 동력도 이게 무빙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19대 성장 동력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외부에서 또 이머징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뜨고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외부에서 뭐 방금 말씀하신 선정하는 거는 대통령이 선정하는 건가요?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그 기술 분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그 전에 그 안을 내는 것은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산학년 자기들 또 하고 싶은 것들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산학년 의견을 모아서 부처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기술위원회에서 스크린을 하고 스크린을 한 다음에 상세 기획을 하게 됩니다. 상세 기획을 통해서 예산 규모와 또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정부에서 할 일,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들 이런 것 같이 엮어서 지원하게 되면 이걸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전략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이사령 기자님. 부처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시스템을 통합 추진한다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범부처 R&D 전략을 통합 운영하는 뭐 그런 그 조직을 의미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기존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던 건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16쪽에 있는 거 말씀 주신 거죠? 보도자료요. 지금 이제 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부 같으면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산업부 같으면 또 산업부의 상계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이런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시스템에서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미래부가 그 관리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한 그 교수가 만약에 교수가 5개의 과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처가 다르면 다 5개의 다른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연구자한테 좀 편의성을 높여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나요? 이 조직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R&D 전략을 이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성격의 조직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전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새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R&D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 건지 성격을 사실 잘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과학기술 전략회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죠? 국가전략 프로젝트는요. 지금까지 부처 단위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미래부 같은 대표적인 게 프론티어라든가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 사업 같은 그런 사업단 형태 한 100억 정도 규모의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또 지금 다부처 공동 연구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부처 공동으로 기획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타를 한번 한 기술성 평가를 본 예타 들어가면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태울 때 초기에 예산이 따기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풀 예산을 받기까지 한 4년을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막 필요한 분야를 연구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탑다운식으로 국가가 필요한 것을 아까 물론 베이스에서는 부처들이 신청한 것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올해 지금 선정된 것은 내년에 예산부터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급한 절차대로 가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R&D를 하면은 R&D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가 혼자서 상용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투자 의지가 같이 돼서 R&D도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이제 스마트카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카 개발에 가장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장 필요한 센서 부분은 사실은 좀 빈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원천 기술을 개발해주는 출연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기에 개발을 해주고 또 도로에서 센서가 또 같이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도로에 대한 인프라는 또 정부가 깔아줘야 되고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조금 체계적으로 또 민간 협력이 확실히 되고 또 패키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시적절하게 좀 운영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겁니다. 네, 박관영 기자님. 이 과학기술 전략회의가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심의회는 법정 기구잖아요. 그리고 전략본부도 마찬가지고 행정조직인데 이 전략회의가 지금 구조를 놓고 보면 최상위 컨트롤 타워로 돼 있는데 이게 특별히 무슨 뭐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성격은 보통 과학기술심의회 하면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심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각 부처의 어떤 계획을 승인을 한다든가 뭐 예산 계획을 통과를 시킨다든가 이런 기구고요. 이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우리 무투회의랑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주재를 하시고 전문가들 또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현재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리고 정부위원은 과학기술 관계부처 장관들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장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행정 라인에서는 청와대 수석들이 들어가지 않지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미래전략수석이 간사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 전략회의가 오늘 첫 회의는 열었는데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지원단은 아직 좀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한 그런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얼마쯤 남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또 미래부 또 각 부처가 협의해서 그동안 한 20-30회 정도의 그 산학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오늘 먼저 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게 됐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우리가 그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그 대통령이 그 중심이 된 그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차기 회의에서 그럼 구체적인 그런 내용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올려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이성규 기자님. 이 정부 R&D 15% 구조 조정하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구조 조정하는지 하는 거 좀 궁금하고요. 요거 이렇게 구조 조정하다 보면은 반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있는 건지도. 이 구조 조정하는 역할은 그동안에 미래부의 전략본부가 R&D 예상 추진 과정에서 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10%를 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그동안에 몇 퍼센트 할 거냐는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한 10%를 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단위에서는 꼭 하고 싶었던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고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5% 분야는 그 비효율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그 대학이 너무 대형 상용화 연구를 한다든가 출연연이 뭐 개발 연구 이런 거에 뭘 한다든가 또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또 일몰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은 전략본부가 그동안에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해서 그동안은 전략본부가 자체적으로 재투자를 했던 건데 이런 걸 모아서 아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 대학 같으면 기초연구 분야 그다음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같은 데에다가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임소영 기자님. 본부가 그 R&D 혁신 방안 내놓은 거 있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오늘 말씀 들은 거 보니까 그때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새로운 부분이 어떤 거고 바뀐 부분이 어떤 거고 그럼 그때까지 지금까지 했던 과학기술전략본부의 혁신이 좀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지. 보기 나름인데요. 저는 이 방향이 그냥 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미래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청와대하고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고 현장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미래부가 이제 실행력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분야. 가령 오늘 출연금의 70% 인건비의 70%를 출연금을 확보하겠다 하는 내용은 미래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비를 4천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오늘 관심들이 많으신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새로 기획한다든가, 예산을 얼마를 깎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좀 각 산학년 주체 간의 큰 변화, 큰 변화를 유도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현장에서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R&D 혁신 전략의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전략본부를 통해서 했던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1차 혁신 방안도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출연연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프라운호페형을 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본부를 만들므로써 집행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 지금도 전략본부의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전략회의에서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전략본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각 부처에 그 좀 협조를 얻거나, 그러니까 전략본부가 힘을 얻어서 협조를 얻거나 하는데 좀 주도적 역할을 좀 해주고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집행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본부가 했던 역할은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하 기자님. 지금 기재부랑 협의 중에 있고요. 예타를 완전히 안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타의 뭐 기술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요건이 아닌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자체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을 하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규 기자님. 출연연의 이 PBS 제도는 축소가 그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호석 기자님. PBS 제도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축소해 나가겠다고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운호퍼 체제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프라운호퍼 체제로 전환하려면 그 산업계 쪽에 자주 가서 과제를 따와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PBS를 줄이는 거는 약간 모순된 정책 아닌가요? PBS는 산업계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따오는 정부 수탁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BS가 줄어도 민간에서 열심히 가서 따오면은 자기들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면 PBS는 줄어들겠지만 예. 그 출연연구소에 있는 개인 연구자들은 산업 쪽으로 가서 과제를 따려고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PBS 개념은 물론 PBS는 아니지만 같은 그 업무 과중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 정도는 출연금에서 안정적인 인건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프라운호퍼형 같이 산업계에 밀접한 그 연구소들이 그동안에 민간 수탁이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연에서 개발한 연구가 민간에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물론 출연연을 밖으로 내몰자는 게 아니고 출연연들이 장기적인 원천 기술을 해서 실력을 쌓으면 그것이 필요한 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출연연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민간 수탁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 오늘 아까 대통령 모두 발언 보니까 이제 출연연을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출연연을 애매한 성과만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예. 하셨는데 예, 이번 정권 들어서 출연연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동네 북 같은 성격이 들거든요. 일을 못한다, 니네는 뭐했냐 지금까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요. 하도 언론에서 그런 거를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출연연에 지금 그 기초 원천 연구를 해라, 혹은 또 중소 중견 기업을 도와라, 지금 또 뭐 프라운호퍼형으로 나가라 이렇게 많은 그 임무를 보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출연연의 인력 구조는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는 그 출연연의 그 비정규직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 인력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업무만 너무 미션만 과하게 주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지금 생각인지.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임무를 정부가 과하게 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너무 많은 분야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임무를 지금 쪼개서 많이 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덩치를 키우고 과제도 키우고 과제 액수도 키우고 기간도 길게 하고 그리고 집중도도 높이고 해서 외부로 쫓아다니는 것을 막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밖에서 행정적으로 소요되거나 연구 책임자들이 과제 달라고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간을 줄여서 집중을 높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는 뭐 비정규직 문제나 아까 말씀 주신 젊은 연구자 없다는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결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고 젊은 연구자들을 계속 뽑다 보면은 연구소 계속 커져가야 되는데 아까 같은 비효율성을 제외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젊은 연구원들이 쓸 자리를 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여튼 지원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소에 아까 여러 가지 뭐 동네북 같은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여기 실장 있을 때부터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연구소에서 쓸만한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경청을 해서 정말 실력을 키우고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성규 기자님. 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게 이렇게 앞으로 정해지는 건지 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나요?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으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성장 동력 분야 중에서도 어떤 좀 더 좁혀서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가 아닌 또 새로운 분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뭐 미리 스크리닝하고 관계되는 것을 검토는 했지만 또 한두 개를 언급을 드리면은 또 잘못 이렇게 오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쳐서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인호 기자님. 지금 범부처 사업이 있잖아요. 스마트카 이런 부분들. 그럼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범부처 사업이지만 협의가 잘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뭐 따로 보고해야 되는 이런 게 아직까지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의 범부처 사업을 만들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아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대 성장 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네. 콘크리트한 어떤 사업이 아니라 어떤 분야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뭐 사업 단이 만약에 꾸려진다면 사업 단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고, 로드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구비가 어느 부처에서 얼마씩 나오는 연구비가 있고, 그런 부처 역할이 분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구나 뭐 예탈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정리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19대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야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는 뭐 미래부도 열심히 그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산업부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혼선을 좀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추가로 원호석 기자님. 아닙니다. 예,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공식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